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심바람 강의 제120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불교 심리학 중에서 그러면은 불교 심리학하고 서구 심리학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한 강의가 10개 정도로 해서 불교 심리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 심리학에서 한두 강의를 더 하고 마칠까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심리학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이제 현대 이제 양의사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내가 본 실력대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자성이란 것은 나는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적인 것은 이제 내가 절에 들어가서 공을 들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 상태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명상을 조금 하긴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고 더 이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바삐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해본 적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성이란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애를 먹었거든. 이거 내가 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래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 자성이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추가할 것이 있는데, 자성이라고 하면은 통합적인 개념으로 여기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의 해능 스님하고 또 우리 저 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플로이트 융, 근대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 시작이 이제 거기 융하고 또 프로이트가 이제 서구 심리학을 이제 개척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알아가지고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양 심리학에서는 자아란 것을 처음부터 썼거든요. 그런데 자아 중에서도 페르소나라는 위장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자아 말고 다른 또 자아가 있다. 그런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허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또 음과 양처럼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이분법이죠. 양이 있으면서 자성에서도 밝은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자아도 있고 무의식도 있다. 그런데 서양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이제 플로이트가 처음으로 이제 저작을 냈는데, 그게 1913년도에 무의식에 관하여 그런 책을 지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해설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저작을 했는데, 무의식을 많이 파고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불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란 것을 많이 이제 논하고 있는데, 무의식을 잘 이렇게 깨우치고 그러면은 무의식 상태가 의식 상태로 변화를 한다고. 이제 깨우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데, 그 자아나 무의식이나 그 통합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자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학자들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성이라고 하면은 모든 많은 법경,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렵에 대한 이제 저작물 그런 것에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었을 때 있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면 스스로 그러한 성품, 굉장히 애매하게 이제 정의를 낸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무의식도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무의식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기껏 해야지 뭐 성역이 어떻고 무의식은 뭐 빙산의 뭐 일각으로서 의식은 사실 뭐 한 10%밖에 못 되는데 90%가 잠재력의 원천이 되는 무의식은 아무도 모른다. 그 어떻게 알아요? 꿈에서 겨우 나타나는 것이 있을까 말까, 뭐 생겼다 사라졌다가 그런 상태의 생각의 개념이 자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그러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애매한 정의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상태라고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렵다, 이제 그 말이죠.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집착을 줄이면은 자아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참 본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집착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은 그 본성이 더 잘 보이고 잘 나타나고, 그래서 그 절대의식이라는 게 이게 무아심리가 결국은 절대의식이거든. 본성이라는 건 거의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자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무아 상태, 절대의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본래 있었던 거, 그런 것은 왜곡되지 않고 또한 안아서 비교 대상도 아니고 왜곡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들한테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면은 사실을 내가 강의의 내용은 참된 자아, 거짓이나 그림자나 왜곡되거나 가면을 쓴 자아가 아니고 참 자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참자아를 알고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있는 그대로의 자아가 이제 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자아가 있잖아. 자아란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거론을 하려고 하거든. 그걸 또 수다쟁이들은 굉장히 수다를 떨면은 맨날 상대방의 나쁜 좋은 점은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나쁜 점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그것은 이제 원시인 때부터서 야수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왜곡되고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무아라는 것은 자아가 왜곡되지 않고 있는 실체 그대로, 태어났을 때 그대로 본성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자성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심리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나 꿈의 해석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융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동료 분석가인데 또 의사이면서 근데 이게 융은 내 생각에는 자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심리 의사, 정신과 의사로서 더 인간다웠지 않나. 근데 천재성은 역시 처음으로 만들어낸 무의식에 대해서 밝혀낸 프로이트가 더 천재성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가깝게 정신이나 심리에
그 개척한셈은 융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서양의 프로이트는 이제 또 융의 자아에서는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아는 보통이 생각하는 게 인식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인식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보통 자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드라는 것은 이제 리비도, 본능적인 그 행동이나 그런 것이 이제 이드라고 탐욕, 그런 차원이 좀 낮은 거죠. 자아보다도. 그런 이제 동물적인 그런 이제 본능에 대해서 이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자아보다 또 상위 개념인 초자아란 말이 있잖아요. 초자아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침이 뭐 자기가 잘못했으면 수침이 있다든가 죄의식이 있다든가 양심이나 원칙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초자아라는 것이 나쁘게 작용하면은 너무나 강한 이드, 탐욕에 대해서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저항 성질이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자아 상태, 이드 상태, 초자아 상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하는 게 이제 서양식이고,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아 그 자체는 전혀 그런데, 자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고유한 사상이란 말이죠. 서양 의식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구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뭐 거기서 잠재의식, 뭐 심의식, 무의식, 의식, 그런 것이 소승 불교 또는 전체적인 불교, 원시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뭐 먼저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담마라는 것이 다르마, 아비담마. 그것은 이제 고대 인도의 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경을 해석하고 부다의 가르침을 논할 때는, 또는 책을 만든다고 할 때는 항상 파리어, 그 고대 인도의 파리어 또는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심리학에서나 서구 심리학에서나 전부 다 무의식에 대해서 다 논하고 있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2000년 전에 현대 심리학에서 논했고 생각하고, 그 생각의 범위나 깊이나 넓이가 엄청나지 않아요. 그걸 엄청난 종교라고. 종교도 아니면서 또 어떨 때는 철학이 될 수 있고, 불교 철학이 될 수 있고, 또 종교도 될 수 있고,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제 마음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이 양 학문이 접합을 해서 뭐 이게 더 연구를 하고 더 장단점을 보완을 하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이 없는 의식 구조를 우리가 잘 살려서 유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동양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이, 정신문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나쁜 것은 이 가지를 치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가 이 계기를 통해서 이걸 빨리 변화시켜 가지고 서양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선진 의식 구조를 창출하고 국민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타의 모범이 딴 민족, 특히 중국하고 일본에 비교해서 월등한 우리 국민성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유태교가 그 핍박을 받아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한 민족이 유태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도 살아남으려면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궁리를 하고 성찰을 하고 탐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서 유태인의 정신문화가 바로 노벨상을 많이 받고 뭐 부자가 많고 세계를 움직이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거로 나타나지만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냐, 그것이 내장으로 삽시다의 한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장으로 삽시다.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은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의 위기 상황에서 기회 상황으로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빨리빨리 깨우쳐서 빨리 변화시켜서 새로운 선진 문화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심리학에서 마지막에 이제 책을 또 다음 강의에 또 뭐 여기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불교 심리학을 하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 그것을 내가 또 소개를 계속 이어서 몇 강의 더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논하겠는데, 이 사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잭 콘필드라고. 이 잭 콘필드는 아마 미국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승려로 있으면서 명상 생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도 많고 버마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스님이시라고, 잭 필드가. 그러면서도 불교 상담학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구 심리학도 알고 불교 심리학도 몸소 알아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피가 많아요. 한 600페이지 되는데 이걸 또 내가 시간도 없는데 읽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쪽,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서구 심리학을 좀 알지 않아요. 근데 심리학을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껴안고,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 전에 절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기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불교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내가 무슨 종교를 현재 믿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좋은 종교가 있고 올바르게 쓰면 좋은 종교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자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서구 심리학하고 불교 심리학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제 몰입이라는 이제 참선이 됐든지 명상이 됐든지 이 몰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강의를 내가 좀 했는데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아마 내 강의 중에 제 81강, 82강, 81강, 83강 여기에 동기부여를 내가 강의를 할 때 NLP라는 것을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나도 처음으로 접하는 이제 학문인데, 심리학 중에 이게 일종인데, 근데 이제 뉴로, 머리에 있는 뇌, 그러니까 신경 링구이스틱, 언어,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연관된 거라고, 몰입하고. 그 당시에 이 NLP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변화를 쉽게 만들어지고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는 NLP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심리학의 일부분이 이제 NLP라고.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한 3, 40년 될 거야, 아마, 적어도.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미 내가 과거에 강의에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깨우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는 머리가 변화를 해야지 발전하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변화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변화가 없으면 뭐가 발전할 동기가 없잖아요. 동기부여에서 NLP 프로그램에서 첫째, 객관적 관조가 필요하다. 객관적 관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안목으로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자기 주관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을 종합한 그 객관적인 외부의 학자들이나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주장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관조라는 건 관찰하고 이게 궁리를 하고 이게 따져보고 검증하고 만져보고 보고 들어보고 이런 것이 객관적인 관조거든. 생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관조가 필요하고 동시에 주관적으로는 몰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내가 강의를 했었어요. 이게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고. 전부 다 심리학에서 다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객관적인 관조, 그리고 주관적인 몰입은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고, 객관적인 관조는 여러모로 이제 넓게 이게 서베이,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게 살펴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자신이 발전시키면은 생각의 능력, 변화하는 그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게 창조력이 더 많이 생긴다. 생각하는 능력이 더 많이 발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거거든요. NLP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시에 자기만 잘하면 뭐 하나 상대의 의견도 감안을 해야지 이게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그렇게 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연관이 돼서 내가 자아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공부하고 그에 관련된 학문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호기심이 있고 내가 좋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인지란 것을 생각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그게 이전에 메타인지가 뭔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내가 창조력에서도 메타인지에서 내가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불교 심리학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몰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주관적인 몰입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리학 서양의 서구 심리학에서 제일 여기 몰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작과 아이디어나 창조력을 낸 사람이 심리학자 미국의 직센트미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센트미아이. 이게 조금 이제 영어 외국 사람 이름으로는 조금 성이 좀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스미스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직센트미아이. 이 사람이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 사람인데 이민을 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이 사람이 몰입이라는 것을 뭐
40년, 50년 전에 이것을 아이디어를 냈다고. 거기서부터 그 이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연관돼서 이제 서울 공대에 황농문 교수가 또 몰입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두 가지 합치면 말이죠. 한 1200페이지가 될 거예요. 내가 이걸 독파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관심 있고 흥미가 있고 자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관된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1200페이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 읽어보기가. 근데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몰입에 대해서, 공부하고 동시에 NLP를 다시 리뷰하고 객관적 관조라는 이제 주관적 몰입하고 객관적 몰입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 콘필드, 잭 콘필드. 이건 교수는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서양 심리학 박사를 땄고 스님이시고, 굉장히 이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잭 콘필드의 이 책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유태인들의 생각에 대한 그 생활 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가서는 정신문화도 발전하지만은 그 경제적인 거 또는 과학적인 마인드라 그런 것이 모두 능력이 있게 이제 머리가 발전시킨 사람이 유태인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민족 중에서 제일 유명한 뇌짱이에요. 유태인들이 세계 1등의 뇌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하는 사람은 돈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캐야 되고. 그게 이제 뇌짱으로 삽시다.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포괄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 건데, 여하튼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죠 뭐.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제 5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제 외국 사람들의 심리학이 나하고 관련된 이제 심리학자들이란 말이죠. 를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저자로서 제일 가깝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한 것을 이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학문이 우리 동양의 의식구조가 아니라 서양의 개인 자부심의 그러니까 대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저자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나라는 김상목 원장이 왜 이것을 발전시켰느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보통 의사 직업이나 내과에 관련 없이 틈틈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좀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교양 과목. 나도 이제 일반적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서나 개발서로서 역할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제가 계기가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27년 전에 내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 미국 사회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한국병이라는 책을 제가 저술을 했는데, 이제 지난 강의까지 이것을 내가 소개를 하지 않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나와 관련된 거. 내가 이제 저술을 했는데, 한국병. 그러니까 한국병도 보면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의식계획이라는 부제가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내 관심 분야가 이런 거다. 것을 나타냈는데, 하여튼 이것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당시에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년 동안 내가 한국에서, 어머님이 아프시고, 가족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일로 해서 사실 어디 대학병원에도 안 들어가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서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의의가 있고 여기에서 자부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저술하는 훨씬 이전에 벌써 나는 자부심에 대하여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한국병을 분류를 하는 데서 첫째 제일 중요한 6가지 한국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부심인데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자부심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잘 발전시키면은 다른 5가지 한국병도 전부 다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공부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27년 전에도 그렇고 아주 유용하고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이나 다 필요한 덕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정신의 알맹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에 두 번째 책을 또 저술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병보다도 조금 전에 이거 저술한 굉장히 스트레스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제 이런 제목이 출판사에서 이거가 더 좋지 않습니까 하고 바꿔치기 했는데 원래 제목은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 여기 책에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이게 추가돼 가지고 이 내장으로 삽시다의 개념을 더 알맹이 있게 만든 도움이 됐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내과 의사인데 스트레스 의식구조론 여기 보면 스트레스 의식구조론과 한국병의 치료 이게 좀 방향이 여기는 스트레스에서 많이 써져 있는 책인데요. 이 보십시오. 배가 크고 사장이면은 항상 배불뚝이 같은 건 배짱. 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디자이너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짱이니까 내가 많이 발전된 친구하고 등을 주고 대고 이렇게 재미있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27년 전에 만든 책이 이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끝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교수 역할을 했었고 또 사회에 나와서 개업 의사로서 쭉 동네 내과 의사로서 지금까지 쭉 활동해 왔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년 전에 만든 이 강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풀어서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내 자신이 이제 우리 한국의 사정, 나의 또 사정, 그거를 감안해서 저적 활동하고 연구를 계속적으로 한 겁니다. 꾸준히. 근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의식구조 국민성을 창출하고 그게 사회에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또 알기도 쉽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개념이지. 정말 보배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히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건데요. 여하튼 또 서두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시간이 또 흘렀는데, 여하튼 중점은 매그로 박사의 자아 자부심, 특히 다시 또 강조하지만은 자존감 또는 자부심 그 자체로는 그게 얻어질 수가 없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것을 깨우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암기식으로 자부심을 찾는다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찾아서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유형에 쓰려면은 그 이전 단계는 자아탐험, 자아를 먼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터득하고 나서 변화를 시키고 연마를 하고 탐구를 해서 결국 2차적으로 자아 자부심, 자기 것의 자아 자부심, 자기 것의 자아가 있음으로써 2차적으로 자아 자부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이 각자 다르죠. 어느 누구나 다 그 자아 자부심의 바탕이 되는 거고 개념이 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한 사람 머릿속에 벌써 자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참되고 강한 자아, 개인적인 자아, 이것을 뚜렷하게 발전시키자. 이게 이제 히드라 모델, 괴물 히드라 모델에서 지난 강의 때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것을 상기해 보면은 자아 종류도 이렇게 많다고요. 집단 자아도 있고 개인 자아도 있고 참되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참되지 않고 왜곡된 자가 있고 왜곡된 자아에서는 결국은 이제 삐뚤어져서 변명을 하는 이제 멘탈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알기 쉽게 이런 참자, 강한 자, 그것을 이제 제일 중요한 걸로 보고 그 나머지 자를 바로 그냥 반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참자, 그 다음에 허구적인 자 또는 반자. 여기서 매크로 박사가 이야기한 참자, 허구적인 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참자는 최고로 이상적인 자는 이분이 이야기한 최고의 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낱말을 달리 이제 이게 기술을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굉장히 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자, 그 외에 나머지 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클로 박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제일 충실하고 제일 학자적인 입장이나 경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 자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자아가 핵심적이 되고 기초가 되고 원초적이란 말이야. 거기서 발전하고 발생된 것이 결과물로서 자존감이고 자부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보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강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탐구하고 공부를 했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러면 용어 같은 거 그런 거랄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과정에 그 초기 과정을 확실히 해야지 다음 과정 따라와서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자부심, 자존감 그게 이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게 좋고 이제 책을 소개를 하고 그 의미와 아웃라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강의가 있었느냐. 사실은 심리학과 교과서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로컬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은 우리 것 아닙니까? 딴 나라에서는 우리 것하고 잘 통하지가 않고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로 공부를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양에서 많은 오페라 이태리 같은 데서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국식 오페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작품을 오페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오페라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식 오페라를 제작하고 발전시키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돌아가시고 여자분인데 오페라 가수 출신이었는데 그분도 초기에는 이태리에서 외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페라를 많이 이제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 한국 고유의 오페라 무당춤이 됐든지 민요가 됐든지 춘향전이 됐든지 그걸 오페라 시켜가지고 또 우리 것을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창조적인 장르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냐 하는 것은 이제 문화의 각축전이라고 문화의식 또는 문화 창조적인 장르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방탄소년단도 하나의 일종의 우리의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가치관을, 보편적인 가치관을 실현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 문학 평론가 또는 뭐 음악 세계가 됐든지 춤의 세계가 됐든지 한류가 됐든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갔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매꾸로 박사가 진짜로 핵심적인 이야기 한 것을 간추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